그 전반적인 기조는 탈중국화 전략이에요. 배터리 업계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이 둔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다각화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찾은 게 그 ESS와 그 UPS 쪽 중심으로 해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해서 현지 생산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액도 그렇고 양치도 그렇고 따로 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각 기업들별로 이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한번 보면 될까요? 네, 엔소 배터리 봐야죠. 뭐 엔솔이 지금 실적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그거 고자려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보면은 그 캐펙스를 운영하는 거를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는 전기차 공장을 전기차랑 ESS를 같이 하는 거였고, 다만 이제 그 ESS 전용 공장 애리조나 이 공장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일로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얼텀셀즈 3공장은 인수가 완료가 됐죠. 그게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그게 도요타 전용으로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요타한테 공급해야 될 그 용량 양이 40기가와트예요. 그거를 다 여기 그 얼텀셀즈 3공장에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GM과는 4공장을 별도로 짓는 거죠. 별도로 거기서 이번에 이게 나온 28년까지 개발하기라 그 망가리치 배터리 개발한 그 각형 배터리 그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BTS 방식이라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공장 부지랑 건물은 다 GM이 담당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세팅을 엔솔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었냐면은 이제 3공장은 완전히 이제 인수를 하고 그 자금을 도요타에서 대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다 도요타 쪽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다 가고 4공장은 또 새로 같이 하는데 다만 그 지분 투자를 GM 쪽이 더 많이 하는 쪽의 방식으로 간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지분이 뭐 6대4나 뭐 7대4 이렇게 가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공장 짓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조작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그 한국 사람들이 비자가 잘 안 나요. 미국으로 가는 게 요즘 잘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벤처 공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엔솔 쪽에서 하는 방식이 이제 그 부지랑 공장 건물은 완성차 쪽에서 해라. 우리는 그 안에 배터리 생산할 때 세팅을 하겠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팅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4공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엔솔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일정대로 갑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이제 그 46 시리즈에 대한 추가 수주가 좀 있었고, 북미 고객사로부터 연간 10기가와트 공급 수주가 됐고, 레고시 업체들을 포함해서도 회사도 이제 원통 배터리 이제 수주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용 ESS 쪽도에서도 이제 그 테라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여기 현재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뭐 전력망이나 상용용으로도 이제 추가 협력 도모하고 있고요. 유럽 국영기업에서부터도 ESS 프로젝트 수주가 된 상태고, 태광 쪽 이거 인터배터리 이거 보셨죠? 앱테라. 네, 봤어요. 앱테라 이거 자동차. 이거 이제 공급 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내 그 배터리 리사이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상 풍력단지 운영을 엔솔이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 신규 사업도 있다는 거고요. 향후 전략은 그래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인 것처럼 필수 투자는 하되, 투자를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 투자 뭐 30% 정도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ESS 쪽에서는 매출 확대를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지금 전략적으로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그 46 시리즈라든가 각형 LFP 이런 신제품들도 개발해서 미래 고객사 수요도 확보를 지속하고, 그리고 원통기만 휴머노이드 쪽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에 그 미시간주의 그 ESS 배터리 캐파를 조기 구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물량이라든가 장기 공급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여담인데, 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배터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랑 그 LG 에너지 그 솔루션이 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원통 배터리 이게 제일 앞서 있어요.
이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70조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이따 말씀 한번 드릴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 북미 소재 진출 업체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원재료 현지 생산을 가속화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FAC 규정에 이제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식종 공정 도입을 해서 원가 절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는 그 파우치, EV적인 파우치는 42%, ESS 쪽은 55% 북미 쪽에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K배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두 뉴스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자에 빠진 K배터리, 북미 현지화로 돌입하고 모세, IRA 의존도 높아지는 K배터리, 미 현지화로 경쟁력 모세. 현지화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IRA 보조금이 없습니까? AMPC가 없게 되면 여전히 적자예요. 북미 적자인데 그 IRA 그 AMPC가 실적 방어의 핵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3사에. 이 현재 의존도가 높은 거고 이거 25년도인데 잠깐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25년 1분기입니다. 네네. 예, 오타고요. 영어 그가 3,447억 남았는데 AMPC 빼면은 적자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AMPC 빼기도 적자인데 그 이런 부진 이유가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공양 가동률이 하락도 했고 고정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PC 같은 경우는 엔솔이 4,577억, SDI가 1,094억, SK온이 1,708억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가 크죠. SK온이 지금 긴가율의 폭인데 금액은 엔솔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지난해는 삼성 SDI가 AMPC가 없었거든요. 전분기부터 맞아요. 예. 지금 올해 25년 됐어요. 예, 4분기 지난해 4분기부터 발생한 거고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면은 엔솔은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주에서 단독 합작 공장을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생산을 늘리고 삼성은 스텔란티스와 그 GM 합작 공장을 하고 있죠. 스텔란티스 1공장은 지금 조기 가동이고요. SK온도 SK 배터리 아메리카 운영하고 현대차와 그 조지아주 공장 이게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북미 현지화를 강화하면서 그 북미에서의 생산실을 조기 가동을 하고 공급기획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ESS 쪽에서 시장 공략을 하고 이게 이제 AI 산업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산업이 그렇죠. 올라가면은 전력기기도 수요도 늘지면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계열 에너지와 그 ESS 시장도 같이 커지는 것이고 그 SK온과 엔솔은 투자는 축소를 하면서 이제 그 기존 그 생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캐펙스 수제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예요. 그리고 엔솔은 GM과의 4공장이 이제 북미에서는 사실 마지막 캐펙스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늦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도 힘을 쓰지만은 지금 이 투자 단계가 다른 SK온과 엔솔은 먼저 투자를 해서 이제 FAC를 막 누리는 상황인데 SDI가 좀 늦었어요. 그렇죠. 지금 투자하다 보니까 유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온 거죠. 지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 수익성이 다 깨져버린 거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그 AMPC 의존도는 이렇게 높은 건 당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IRA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폐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 2분기 실적을 일부 개선은 기대되지만, 전반적으로 관세 문제도 있고 완성차 업체들의 보수적 운영으로 해서 실적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북미 현지화가 성공되고 ESS 시장을 선점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재료를 현지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술력, 건식 공정 이런 것도 이제 개발 필요한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깔린 상태에서 전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은 6월달, 7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IRA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그쯤일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 쏠린 K배터리 시선 각양 각세 대응 전략 나왔다. 디지털 데일리 뉴스를 이것도 페이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조는 탈중국화 전략이에요. 미국과 유럽 시장의 공략이 강화되면서 관세 리스크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탈중국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그 전략들, 그 안에서의 관세 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2차 전지 기업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략은 가속화하지만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투자 축소라든가 효율화를 한다는 거죠. 과도한 증설 대신에 있는 거를 최대한 운용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관세 및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하고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의 유럽의 ESS 라인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도 ESS 라인이 본격 가동되고 이게 LFP가 들어가고요. 폴란드 쪽에서도 그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라서 여기가 원래 이게 전기차 공장인데 ESS 쪽으로 좀 바꾸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원터리 배터리도 LG 공장에서 이제 그 테슬라랑 리비안양 46 시리즈 양산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GM, 그 렌싱 자산 인수로 투자비 절감. 요게 약간 그런 형태의 아까 BTS 전략이라고 했던 그런 거고요. 건시전공이라든가 이런 공정 개발해가지고 원가 생산 핵실 통한 원가 절감, 캐펙스트랑 30% 이상 감소, 축소하겠다 아까 말씀드렸고, 요게 엔솔이 이러니까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되 다만 지금 국내 양극재 공장이 현재 IRA 보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테네시 공장, 양극재 공장 지금 조기 가동 공표해가지고 26년으로 좀 앞당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LG가 LG화학에 대해서 그 북미 공장 투자위에서 좀 아마 보조해줬어요. 보증해줬어요. 투자금 보증해줬고. 양극재에 대해 현지 생산을 좀 강화를 할 거고, 여기에는 관세를 피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IRA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 목적도 있는 겁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매출 1조 6천억에 영업손실 2,993억, 적자폭 감소를 했는데 여전히 안 좋고, 아까 AMPC는 1,708억 원 받았습니다. 켄터키 1공장 가동 임박을 했고, 여기에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여기 불량이 발생했나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원 기술 거라서. 맞아요. 네. 기사도 났죠, 저거. 네, 그래서 이거 막 장비사 교체가, 바꾼다고.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작 공장 가동 준비, 현대차 그룹과의 그 공장이 하반기에 이제 시생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테네시 공장은 이제 공장 그 장비 반입이 돼서, 요건 관세 가동은 아직 미정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이 이제 1분기부터 됐고요. 여기 이제 아까 그 TCA 규정, 7년부터 현지 생산 양극재가 의무화되니까 요게 수혜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최대 수혜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특히 27년부터의 점유율이 확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루트도 다변을 해서 그 OEM 쪽 직납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대놓고서 이제 시애틀과 ACC 쪽도 협력하겠다고 그래요. 유럽 업체라든가 뭐 시애틀 OEM 쪽 직납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랑도 같이 지금 LF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로. 그래서 그게 필요할 거고. LLF는 출하 목표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30%에서 이제 40%로 전년 대비 40%까지 상향을 했고, 테슬라양 그 NCM이 95% 신제품 공급이 확대가 되고, 2분기 출하량이 70% 증가한다고 합니다. 3분기 40% 이상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LFP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생산, 캐펙스 확장도 좀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쫙 보셨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공급망의 현지화, 그리고 관세 회피, 또 ESS와 LFP를 전환하는 것들, 그리고 증설보다는 어떤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만 그것만 언제 회복되는 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수요처를 자꾸 찾는 거죠. 신사업도 하고 ESS로 강화하고 그게 뭐 드론, UMA 뭐 등등 해가지고 다른 이제 수요를 지금 많이 찾고 있고 그 안에서 투자도 조정을 하는 거죠. 미리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많이들 지금 알고 계신 게 이제 그 ESS와 UPS 쪽으로 이쪽으로 십을 많이 준다는 이런 내용이고 주간한국 기사인데 이것도 제가 이거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의 둔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다각화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그 ESS와 그 UPS 쪽 중심으로 해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엔소 배터리 3사가 그 전기차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유럽 2025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ESS랑 UPS가 많이 주목이 됐고 11만 명 정도 관람이 됐거든요. 여기 근데 항상 그 인터배터리 유럽은 ESS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43개의 우리 그 관련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바이오 상단이 211건, 계약 추진액이 4,100만 달러였답니다. 그래서 엔솔은 폴란드 공장 ESS 전용 라인 구축하고 25년 말부터, 올해 말부터 그 기존의 그 JF1 보다 에너지 밀도가 대폭 개선된 그 JF2S 요거 생산이 올해 말부터 되는 거고, 고출력 UPS용 배터리 시스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AA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할 것이고, 삼성 SDI도 요거 UPS용 그 USA1과 요거 SBB 1.5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성 배터리 박스. 맞아요. 요거 이번에 국내 인터 배터리 때도 전시됐었죠. 네네. 요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 대응은 그러니까 이제 요 말대로 뭐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해서 현지 생산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RA에도 대응을 하겠다는 거라서 이렇게 배터리 3사 이렇게 내용들이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그 독립서치 그 RS에서 이거 전개되는데 요 뉴스예요. 이거 헝가리 공장 강조한 건데요.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결국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가 포함해서 26년에 48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도에 71만 톤을 가지고는 밸류를 하기가 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유니스 증권에서도 밸류에이션 하는 거 보면은 70만 톤까지는 아니더라도 40만 톤까지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만약에 저는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그 회사 규정상 밸류에이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가 말 잘 못해요. 뭐 손절가. 예전에 엔캠 30 최고가 갔을 때 막 전력 매도 된다고 막 온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경고 먹었어요. 매도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과열됐을 때 매도를 못한 이유가 내부 규정 때문에도 그렇고, 목표가도 말 못합니다. 증권사에 나와 있는 목표가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와 헝가리 쪽에 그 원재료를 확보하고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글로벌 양극재 공방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재료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을 해서 원가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에서는 유럽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26년까지 연 48만 톤 캐파 확보가 목표랍니다. 근데 지금 북미가 좀 문제죠. 지금 캐나다 백악화 공장이 이번 달부터 공사 중단됐어요. 그래서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이게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받고서는 국내 생산이 더 낫습니다. 근데 그거 맞고서는 북미 생산이 가격 경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수출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재료 확보를 통해서 이런 축으로 그 GM과의 통합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돼요. 양극재 통합법인 설립이 되겠고요. GM의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하고, 그래서 뭐 이게 IR법에도 충족이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에서 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원가 절감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1단계로 연 5만 톤 내년 말까지 장기적으로 20만 톤 규모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헝가리 및 유럽 시장의 거점 생산 기지 확보. 요거죠. 이게 단독 공장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 이거 단독 공장도 있고, 에코프로 BM은 헝가리 공장을 단독 공장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 10만 8천 톤 규모.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가동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 SDI랑 SK온에 주로 들어가는데, 최근 그래서 아까 OEM 쪽 신규 완성차, 유럽 완성차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폭스바겐 될 수 있고, BMW도 돼서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가 이거는 그래서 ACC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리고 유럽에 공장이 있는 데가 CATL이니까. 네, 그렇죠. CATL. 여기랑 직접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국내 배터리만 보고선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020년까지 48만 톤, 전기차 600만 대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거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거면은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뭐 얼마큼 가동률 몇 퍼센트 계산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양극재, 전구체 그리고 뭐 리튬 전환이 여기 이제 그 리튬 컨버전이잖아요. 그 탄산 리튬을 순산 리튬을 바꿔주는 거. 양극재가 2030 지금 28만 톤이고 2030년도에 70만 5천 톤이네요. 70만 톤으로 되었는데 70만 5천 톤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구체 25만 5천 톤 그리고 이제 RMP 니켈 이게 이제 16만 톤도 되고 수산 리튬은 이제 9만 4천 톤, 리사이클 3만 3천 톤. 이렇게 지금 캐파가 그전에 이렇게 삼각구도였는데 이제 사각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요 재밌는 최근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GM과 엘솔이 차세대 배터리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리튬만간 각형 배터리 28년도 양산 발표를 했는데 2010년부터 기술 축적을 했어요. 그 엔솔이 개발 장기간 해왔던 거고 이게 이제 결실을 이제 28년도 양산으로 나올 것이고요. 전기 트럭과 대형 SUV에 장착이 될 겁니다. 각형이 들어가는데 28년에 상용화 생산을 하지만은 27년 말까지 희생산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간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 코발트 대신에 그 니켈, 그러니까 코발트랑 니켈 대신에 망간을 많이 써서 그 비용을 많이 낮추면서 용량과 에너지 밀도를 올린 것들이고요. LFP 비용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셀 기준으로, 셀 단위로 같은 비용으로 에너지 밀도가 33%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LFP가 미래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으로, 물량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LFP를 우리가 개발해서 따라간다? 하는 이유는 ESS 이용 때문인 거고, 전기차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소재를 개발해야 되고, 같은 LFP를 하더라도, 지금 엔솔이 하고 있는 게 그 JF2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개선된 거, 그게 물론 ESS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걸 하든지, LFP 배터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체가 되는 이런 망간 리치 같은 이런 배터리를 구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그 망간 리치 셀은 쉐보레 실버라도 전기 트럭, 여기 들어가고, 대형 전기 SUV는 그 에스컬레이드 IQ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되게 큰 차들이에요. 네네네. 주행거리도 644km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GM이 상당히 각형 배터리를 원했는데, 근데 각형 배터리를 하이니켈로 할까? 좀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양극재를 그러면, 하이망간을 개발을 한 에코포로비엔 꼭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확률이 높지 않나? 네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도 잠깐 얘기 말씀드렸는데 LG리솔루션과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 선점을 박차를 가고 있다 내용이고요. 그 아시아 타임즈 요 기사인데 되게 길어요. 여기만 앞에 잠깐만 잘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7줄 요약했습니다. 기사 되게 길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화면을 담을 수 없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034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의 10배인 6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고요. 어떤 데서 이거 60조 원이나 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달러고. 배터리 기술의 핵심이랍니다. 그리고 복잡한 움직임과 AI 처리로 전력 소모가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고, 현재는 1시간에서 2시간 거동이 한계랍니다. LFP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로봇 전시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날 되면은 로봇들이 막 사라져요. 저기 뒤에 마지막 날까지 이게 못 버티고 고장이 나가지고 네네네. 뒤로 다 막 숨기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날 가면 로봇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 조만간에 중국에서 이번에 마라톤 했잖아요. 네네네. 격투기 격투기 한다는데. 네네. 자, 엔솔과 삼성 SDI 주목해야 한다. 양사는 배터리 기술력이 시장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휴머노이드 100대 기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회사가. LG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46 시리즈 개발 중이라서,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설이 있습니다. SDI도 현대기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이에요. 고용량 소재와 설계 최적화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 및 출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과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을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 자유로운 움직임. 이번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간 춤췄죠. 그런 것들.
그리고 충번정 특징 및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휴머노이드 오브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는 특히 원통형 배터리, 그 삼성 SDI랑 엔솔의 그런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클 수 있고, 여기 여담인데 그 5월 13일인가 국내에 그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3일째 대 3일 연속 하락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중국에서의 로봇 기업과 그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3일째 지금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400억이 안 돼요. 작은데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 ETF가 하나 더 있는 게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칭호가예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미국의 로봇 기업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주가가 완전히 좀 다른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있는데 ETF 구성을 보니 그래도 로봇 기업이 제일 많이 높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렇죠. 하면은 그 두 가지 ETF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ETF 안에 기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 뭐 거기서 찾아보시고 미국에서 내가 그 기업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그 ETF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로봇 기업을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고. 예. 그래서 팁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된 한국 기업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보는 기업은 1,000억이 안 돼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인데 1,000억이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디죠? 그래서 그거 찾아보세요. 신규 상장인데 1,000억이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 쪽에서 실제로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네네네. 급등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3개월에 그 보유해서 물량이 한 6만 주 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ETF를 주목을 하시고요. 포스트피치 유상증자 1조 1천억 원, 전체 그룹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있는데 발행가를 95,800원이고요. 할인율 20%, 중자 비율은 14.8%, 1조 1천억 원 정도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이 6월 17일이니까 이제 12일에 발행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중 리스크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퓨처에만 매도하고 다른 걸 좀 갈아타셔라 사라셔라 했었는데 이미 발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늦었죠. 뭔가 팔고 가기 늦었기 때문에 이거 일단 보셔야 돼요. 이거 하여튼 10만 원 이상 유지돼 유중이 이대로 유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디서 쓰냐 보니까 이 유증 자금은 다 우정 자금입니다. 그래서 전구체 공장 및 원재료 규모의 2,884억 원, 시설 자금의 그 정비성 및 경상, 그러니까 시설 자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178억, 양극적 광양 공장에 632억, 그리고 북미 양극재 그 주행가의 합작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3,534억. 이렇게 여기는 조달이 완료됐어요. 자기 자본으로 다 조달했고, 그 흑연 쪽도 2,733억 정도 되는데, 그 1조 1,000억에서 7조 주주 배정은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대주주가 다 사실상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물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쓰는 용도가 이게 나름의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고, 뭐 불편하긴 하지만, 뭐 이걸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1조 1,000억 전부 다 주주 배정이 하나, 개인 주주한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맞아요. 한 30% 정도가 뭐 개인 주주들한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는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양극재하고 배터리 셀사 위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엔캠 관련돼서 전액 업데이트 좀 해주실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좀 부정적인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엔캠 계열사 내에서 광무하고 중앙첨단 소재하고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다. 오정광 대표. 이건 좀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게 보니까 한경 기사더라고요. 저 한경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전액 업황이랑 엔캠 그냥 업데이트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전액 쪽은 이제 FEC 규정들이 그 복격화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북미 쪽에서는 국내업체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 전액 4사잖아요. 그쵸. 엔캠, 덕산테 네네. 코피아, 솔브레홀딩스, 네네네네. 동아기업까지. 네네. 그리고 이제 캐펙스가 제일 높은 게 이제 엔캠이. 엔캠인데 지금 이제 10만 5천 톤이거든요. 현재 네네. 북미만 네네. 보면은 덕산이 10만 톤이죠. 네네. 그리고 동아가 8만 5천 톤 그럴 거고. 맞아요. 네. 솔브레인이 얼마 톤이더라? 솔브레인 비슷해요. 8만 원. 예, 8만 그 정도일 텐데 지금 그러면은 단위로 그러니까 덕산테 단일 공장으로는 덕산테 코피가 제일 네, 높아요. 20만 톤까지 하겠다고 하고. 음. 근데 문제는 전액도 그렇고 양치도 그렇고 따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액 기업들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양극재 위주로 갔잖아요. 네. 전액은 소외됐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소외.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액이 갔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같이 무너졌고, 네네. 그리고 연말 됐을 때 뭐 비상금이다,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결국 전에 똑같이. 네. 양극재랑 마찬가지로. 맞아요. 선액도 다 빠졌어요. 상승폭에 전부 다 반납하지 않는 기업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은 다 반납하지 않았어요. 22년까지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나머지 기업들은 22년도 주가가 다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덕산테 코피아는 대표이사가 지금의 주가는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사업만으로 설명이 되고 2차전이랑 바이오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2만 원대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바닥에 온 거고 전액 기업들은 매출이 없다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산 같은 경우 4월부터 이제 전액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온전히 이제 캐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엔캠을 그때 매도해야 된다고 한창 얘기했던 이유가 엔캠이 가이던스를 25년 3조 6천억, 26년도에 뭐 5조 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증권사 뭐 가이던스가 대신권이었나 한 군데서가 1조 2천억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3조 6천억, 1조 2천억은 3분의 3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다. 왜냐면 당시에 시가총액 8조가 넘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밸류를 다 3조 6천억에 대한 밸류 다 갖다 써서 이렇게를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3조 6천억에 뭐 영업이익률 뭐 10%에 뭐 멀티플 20배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고 7조 2천억이니까 네네. 오버슈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 만약에 증권사 비중이 뷰가 맞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가이던스가 23년 9월 달에 발표한 거였던 거였거든요. 캐즘 전이었잖아. 그러네. 캐즘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 의견을 얘기했던 거였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24년도에 매출 1조를 그때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반도 못했죠. 네네. 올해 그러면은 3조 6천억 바라봤던 것들은 어려울 것 같고 한 26년도 돼서는 한 2조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톤다운 할 필요가 있는데 엔캠 아메리카 나중에 나스닥 상장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네네네. 캐펙스가 다 투자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완전 왜냐면 이후에는 엔캠 아메리카를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북미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14만 얼마다 14만 톤 넘게 지금 증설한다고 이제 뭐 협의 맺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엔캠은 조근찬 소재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끼가 있어가지고 약간 매사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좀 주가 부양을 좀 하려고 하는 거 있어서 기사를 계속 내고 하고 관세 그러니까 대중 관세에서는 최대 수혜가 전액은 맞는데 그쵸. 그게 이제 내려갔을 경우에는 뭐 그 기대만큼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FOC 규정 때문에 전액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현지 조달을 무조건 또 현지 조달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 들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전액을 탑픽으로 가요. 전액을 제일 좋죠.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 제가 엔캠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엔캠을 선호하지. 그러니까 전액 쪽에서 엔캠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또 안 좋은 거는 MSC에 편출이 되고 많았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편출이 됐죠. 편출됐죠. 네. 그리고 스몰캡에서 덕산테 코피아 중앙생명 소재, TC 스틸 다 이런 게 편출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급까지 겪어야 되는 게 있고 다만 편입됐을 때도 돈이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스몰캡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갈 것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그렇건데 근데 지금의 주가들은 이제 2차전지 상으로 인한 상승을 전부 다 반납을 했고 전액은
그동안 캐펙스 투자한 것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시기적으로 제가 안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만큼 매출이 지연됐다는 얘기고요. 덕산도 지연됐어요. 덕산도 원래 처음에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올해 매출이 그냥 1조 5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였는데 그게 또 한 1년 연기된 거로 봐야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은 하지만 회사에는 올해 사상시세 실적 내에는 또 사상시세 실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전액 쪽 매출 발생하고 전액 첨가제도 같이 발생하고 바이오 중간체도 매출이 이제 시작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낸드 쪽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램 쪽도 괜찮고 낸드도 괜찮고 디스플레이는 그냥 그렇다. 약간의 성장 정도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 사업이 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전 사업이 다 괜찮고 디스플레이 정도만 그냥 조금 성장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회사 대표가 그랬어요. 지금 시가총액은 그냥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만 설명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는 여전히 그 덕산테 콤페를 최선을 보는데 네. 앞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위치가 전액이 먼저 반등 나왔잖아요. 많이 빠지기도 맞아요. 했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올해 3월달, 4월달에 그런 전액 기업들 팔아가지고 바이오로 넘어간 사람은 네. 되게 많아요. 네네네. 엄청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계좌가 막 바뀌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이오 투자자들 많이 들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천당이랑 젠백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알려져서 그런 분들이 주로 오세요.